안녕하세요. 최근 이 채널에 재미를 붙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듣곤 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으며 저도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써보았는데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희 형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형부가 저희 가족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만 가끔 옛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 곳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너무 멋지고 좋은 사람인 우리 형부가 앞으로는 힘든 일 없이 행복하게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제보해봅니다. 형부는 어린 시절부터 저희 가족과 무척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끼리 교류도 많이 하면서 같이 자란 사이예요.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언니와는 동갑이어서 마치 한 가족처럼 함께 어울려 여행도 가고 친하게 지냈는데 형부가 대학생일 때 형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형부 혼자 남겨놓고 하늘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외동이라 다른 형제가 없었던 형부의 충격과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형부와 어린 시절부터 투닥거렸지만 함께 해온 시간도 길고 나이도 같아 평소에 부모님에게보다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절친했던 언니는 형부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형부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을 이겨냈을 때쯤 형부와 언니의 관계는 발전해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도 어릴 적부터 형부의 진중한 성품과 사람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형부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남몰래 품고 있었는데 정말로 사이로 받아들이게 되니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형부의 사정을 다 알고 있고 형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언니만큼 형부를 챙기며 형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했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응원을 가득 받아서 그런지 형부와 언니는 정말 누가 봐도 예쁜 부부였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형부와 언니를 보고 정말 예쁘고 잘 어울리는 신혼부부라며 칭찬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실 정도였어요. 저도 그런 형부를 보며 형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형부는 애처가였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후에 든든한 가족이 생기니 형부도 무척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였고요. 그렇게만 계속 형부의 행복이 지속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고통을 겨우 극복하고 살아가는 형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언니는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해서 생활 패턴이 불규칙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 저희 가족들도 형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워낙 자기 일을 사랑했고 자부심이 있어서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걱정할까봐 밥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한다고 하곤 했지만 사실은 끼니를 거르다가 짬이 날 때 소화도 잘 되지 않을 만큼 급하게 먹는 일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줄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언니가 좀처럼 티를 내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의지하는 성격도 아니라 저희는 언니 말만 듣고 괜찮은 줄 알았죠. 하지만 몇 년간의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불균형, 그리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뱃속으로 들이밀다시피 급하게 먹는 식생활에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 결국 언니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이 상해버렸어요. 그 고집세고 씩씩하던 언니도 잠깐 쉬어야겠다고 인정하게 되었을 정도로 건강이 상해버렸을 때는 이미 손쓰기엔 도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언니는 결혼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누구보다 아이를 좋아했던 언니였고 형부의 아이를 낳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야 언니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자신의 건강이 많이 나쁜 상태라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일하느라 바빠 몸이 좋은지 나쁜지
컨디션이 어떤지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라도 병원에 갔으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언니는 그저 집에서 좀 쉬면 몸이 옛날처럼 돌아오고 임신도 할 수 있게 될 거라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만 했습니다. 젊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라면서요. 언니 말만 믿고 형부와 가족들 모두 집에서 여유를 좀 찾으라고 말하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집에서 꽤 오랜 기간 쉬었는데도 언니의 건강은 회복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갈수록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얼굴이 헬쓱해져 반쪽쯤 되었을 때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병원에 갔을 땐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늦은 상태였죠. 위암 3기라더군요. 이미 다른 장기의 전이도 꽤 된 상태였어요. 젊어서 좋다는 게 암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탓에 전이가 빨리 진행되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형부와 가족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집안에 위암 가족력도 있고 언니가 워낙 어릴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제를 일상처럼 복용했던 터라 체질이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모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아있어요. 같이 병원에 계셨던 많은 암 환자분들도 젊은 언니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니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며 이것저것 암에 좋다는 것이나 치료 방법을 공유해 주시며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군요. 그만큼 언니가 젊고 앞길이 창창한 나이였으니까요. 그 말씀들 다 새겨 들으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들 위로처럼 건네는 젊어서 전이도 빠르지만 열심히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들을 철석같이 믿고 좋다는 건 다 해봤네요. 언니도 항암 치료로 힘든 와중에도 병을 이겨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굳건했고요. 무엇보다 형부는 피까지 내가면서 언니 치료를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암 병동에 입원한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 언니는 그만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앞길이 창창하고 어린 나이의 언니였기에 가족들이 느끼는 애통함은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힘든 시기를 언니와 함께 의지하며 이겨낸 형부의 고통은 상상도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둘 사이에 자식도 없었으니 형부는 하루아침에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된 거죠. 그런 형부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아파 언니가 떠난 이후에도 저희 가족은 예전처럼 형부와 오랫동안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언니를 잃은 아픔으로 하나가 되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형부도 가족이 필요했고 저희 가족도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가족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형부는 부모님께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저에게는 친오빠와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부도 저희 부모님과 저를 친부모,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냈어요.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런 형부 때문에 부모님이 소갈이 하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형부가 계속 언니와의 추억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였어요. 언니와 형부가 당시에도 많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니가 떠난 뒤에도 형부는 꽤 나이가 어린 편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참이나 많은데 언제까지 떠난 언니 그림자만 붙들고 살 거냐. 산 사람은 살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게 부모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 들은 척하거나 웃고 넘기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여자는 언니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형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점점 형부가 친아들처럼 각별한 존재가 되자 형부의 그런 태도가 더 부모님의 속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형부가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부터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해왔는데 언니와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약을 서서히 중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죽고 나서 다시 우울증 치료를 받고
불면증으로 밤에 잠도 못 자서 볼 때마다 얼굴이 상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혼자서는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형부가 속상해 부모님이 자주 집으로 불러 식사를 챙겨주셨고, 형부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 바리바리 싸서 주기적으로 반찬을 보내줘도 형부 얼굴빛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반찬 싸주시면서 장난치듯이 아들내미 언제까지 챙겨주냐고, 새 며느리 데려와서 같이 밥도 챙겨 먹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형부가 그 말 듣고도 그냥 웃기만 하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어머니 싸주시는 반찬 들고 가서 밥그릇 2개에서 밥 먹으면 혜영이 있을 때 같이 밥 먹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기도 하고, 혜영이가 어머니 닮아서 요리도 참 잘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요리 배워서 어머니 요리 먹으면 우리 혜영이가 해준 밥 먹는 것 같아서 외롭지가 않아요. 정말 담담하게 일상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듣고 있던 저희 어머니와 제 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랑 있으면 웃기도 하고 밥도 2그릇씩 먹기도 하고 밝고 긍정적인 형부 성격 그대로였는데, 혼자서 집에서 밥 챙겨 먹으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늘로 떠나고 없는 언니 몫에 밥그릇까지 놓고 식탁을 차린다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형부 말에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 참느라 애썼어요. 형부 때문에 마음 아픈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형부의 생일이었어요. 형부가 가족도 없고 언니도 없어 생일인데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걸려 언니가 떠난 후로는 저희 집에서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형부가 출장을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라 어머니가 미역국이나 잡채, 갈비찜 같은 생일상 차려서 반찬으로 싸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퇴근하고 저희 집까지 들렀다가 오면 많이 늦을 것 같고 형부도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를 태우고 형부 집에 반찬을 갖다 놓기로 했어요. 형부에게 이야기를 하니 형부가 안 그래도 된다고 극구 만류했지만 어머니가 생일날 미역국은 먹어야 된다고 하도 고집을 부리니 못 이기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하늘로 떠난 뒤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형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이 몇 년 전 언니가 살아있을 때 방문했던 그대로인 겁니다. 언니 옷, 화장품, 언니가 쓰던 이불이나 가구 하나도 버린 게 없고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실에는 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튤립이 화병에 한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화장대 거울에 건강했던 언니 사진이 인쇄되어서 붙어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집에서 어찌나 언니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던지 당장 언니가 인사를 하며 걸어 나올 것 같더군요. 그에 비해 형부 물건은 옷도 화장품도 너무 간소한 거 있죠. 사람이 이런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요. 모든 게 언니에게 맞춰져 있고 형부가 집안에 살고 있다는 흔적은 몇 개 안 되는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우울증 처방약뿐이었습니다. 반찬을 넣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도 언제 밥을 해먹고 안 먹었는지 텅텅 비어 있고요. 부엌 선반엔 그 흔한 라면 하나 없더라고요. 거기다 겨울이라 날이 많이 추웠는데도 언니가 좋아하던 얇은 담요 하나를 침대에 두고 쓰고 있는 형부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열이 많아서 두꺼운 이불을 안 덮고 잤는데 형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거든요. 혼자 집에서 많이 춥고 외로울 텐데 언니가 얇은 담요 좋아한다고 미련하게 언니가 쓰던 담요 하나만 꺼내놓고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떠난 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가슴에 뭐가 박힌 것처럼 콱 막히고 아파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형부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서 펑펑 울다가 뒤늦게 퇴근한 형부를 붙잡고 어머니가 소리를 막 지르셨어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러면 죽은 혜영이가 돌아오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아직도 이렇게 사냐는 말에 형부는 또 매번 그렇듯이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형부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난치듯이 타박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술 한잔 하면서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울며 소리도 질러봤지만 형부 고집을 꺾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새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새로운 가정 차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자 형부가 마침내 현관문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여기서 내치면 죽으라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그나마 저희 가족들이 있어 겨우겨우 사는 건데 제발 자기 내치지 말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 커다란 덩치로 현관에 주저앉아 우는 약한 모습을 보니 저희 가족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정말 온 가족이 형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형부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늘을 향해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부끄러워 애정 표현도 잘 못하시던 아버지도 고개 돌려서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주에 두세 번은 형부와 같이 저녁 식사하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가족 여행도 가고 반찬도 주기적으로 싸서 들려 보내주는 그런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형부와 따로 술자리도 가져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사랑한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고 자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형부의 마음을 열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피하듯이 이렇게 살다 보면 형부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저희 가족이 모든 힘을 모아 형부를 도와주자는 결론이 났어요. 그날이 꼭 오길 고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나 봐요. 간절히 바라던 형부의 새 출발이 정말로 이루어졌거든요. 형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했던 소꿉친구 가연이입니다. 가연이도 형부처럼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면서 동고동락했던 무척 친한 친구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동생이지만 제가 생일이 늦은 편이라 서로 편하게 부르며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연이가 대학생 때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대학교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연이가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형부와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가연이가 오는 날에 맞춰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했어요. 가연이 부모님이 가연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난 뒤 고향으로 귀향하셨기에 공항까지 마중 나오시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도 몇 년 만에 보는 가연이를 볼 생각에 설레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기로 했죠. 아무래도 오랜 외국 생활을 했으니 짐도 많을 거고 몸도 많이 피곤할 테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가연이는 오랫동안 못 봤는데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그대로였어요. 말이 없고 조용하고 배려심도 많고 수줍음도 많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저희가 반가운지 평소보다는 밝고 들뜬 모습으로 말도 많이 하고 오랜만에 찾은 한국에 굉장히 마음 편해하는 게 눈에 보여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가연이가 형부의 상한 얼굴을 보고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힘들수록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도 잘 챙겨야지. 아휴, 가연아, 그러니까 네가 형부 좀 어떻게 해봐. 우리 가족이 몇 년째 잔소리하고 있는데 맨날 저렇게 웃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한다. 잘됐다. 잔소리할 사람이 하나 더 늘었네. 가연이 네가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좀 먹이고 놀러도 가고 해봐. 알겠어, 언니. 오빠, 나 한국 와서 먹고 싶은 거 많았거든. 긴장하고 있어. 다 먹으러 갈 테니까. 그때는 오랜만에 만나서 농담처럼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가연이와 형부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네요. 가연이는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았던지
형부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식당도 많이 가고 관광지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멀리 계신 부모님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림을 꾸려야 하는 가연이를 도와 시간이 날 때마다 셋이서 쇼핑도 다니고 필요한 물건도 챙겨주고 했어요. 저와 가연이만 다녀도 되지만 혼자서 밥도 안 챙겨 먹을 형부가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단 밖에서 시간 보내는 게 우울증에 좋으니까요.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형부를 보니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더군요. 언니가 하늘로 떠난 뒤에 형부와 둘이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가끔 뭔가를 나눠주거나 하면서 얼굴 본 적이 많았지만 항상 언니와 함께 했던 생각이 들면 슬퍼지곤 했는데, 가연이를 끼워 셋이서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니 슬픈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아 저도 많이 편했습니다. 형부도 항상 보여주던 씁쓸한 웃음 대신 진심으로 기분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밥도 잘 먹고 하는 게 마음에 놓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형부 옆에 가연이 같은 좋은 여자가 있어서 항상 저렇게 밥 잘 먹고 웃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있을 때와는 또 다르게 행복해 보이는 형부의 모습이 참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보기 좋기도 했고요. 하늘에 있는 언니도 이렇게 다시 웃고 밥도 잘 챙겨 먹는 형부를 보면 마음이 놓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형부와 가연이가 부담될까봐 내색한 적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가연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아마 가연이가 형부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가연이가 할 말이 있다며 저녁이나 같이 먹자기에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지 자꾸 다른 말만 하며 뜸을 들이더군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기에 무슨 얘기기에 이러나 싶었어요. 한참 뜸을 들이다 가연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이야기였어요. 언니,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성민이 오빠한테 마음이 가. 처음엔 오빠 얼굴이 너무 상하고 살도 많이 빠져있기에 마음이 쓰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나 정말 못됐지. 혜영이 언니랑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데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빠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연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저도 혼자서 바라고 있던 일인데 오히려 가연이가 용기를 내서 먼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드디어 우리 형부도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언니도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더군요. 더구나 형부가 만나는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연이라는 것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터라 이 친구가 어떤 친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가연이의 손을 잡고 뭐가 미안하냐며 너무 고맙고 잘된 일이라고 내가 중간에서 조율해 줄 테니까 형부랑 한번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볼 때는 형부도 가연이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잘 웃기도 하는 게 가연이에게 분명 마음이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도 잘 웃긴 했지만 그런 웃음과는 다른 정말 행복하다는 웃음을 짓고 있었거든요. 형부의 마음만 열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형부와 가연이가 둘이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부모님과 제가 울고 불고 화내고 달래가며 설득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고집센 형부의 마음은 열릴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꿈쩍 안고 있는 형부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 사이에서 형부에게 내쳐지고 있는 가연이도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형부가 가연이를 만날 수 없는 이유라는 것도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랑도 사별한 사람이야. 결혼도 한 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유학까지 갔다 온 아가씨인 가연이를 만나니? 하늘에서 보면 천벌을 내릴 일이야.
가연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분명히 자기도 가연이한테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부정하려고만 하니 너무 속이 터지더군요. 가연이도 괜찮다고 하고 저희 가족들도 제발 새 사람 좀 만나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가연이가 받는 상처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답답하게 상황을 이어가다가 결국 가연이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연이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니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그만하겠다고, 형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자기가 아무리 형부에게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만 반복하기에 화가 잔뜩 나서 2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화를 내고 돌아섰다고 하더군요. 친형제처럼 자라온 저희이기에 결국 둘이 그렇게 갈라지는 게 무척이나 안타까웠지만 가연이도 할 만큼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아왔기에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련하고 바보 같은 형부를 탓하며 속만 태울 뿐이었어요. 화가 잔뜩 난 가연이를 달래며 타는 속으로 도대체 형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생각만 했네요. 형부도 형부 나름대로 속상하고 힘든지 그 뒤부터는 저와도 잘 교류하지 않고 회사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하도 소식이 없기에 전화를 해보면 낮이나 밤이나 회사에 있다고 하더군요.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평소 가끔 출장을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자주 다니진 않았기에 갑자기 왜 그렇게 바빠졌냐 물어보니 생각이 많고 가슴이 답답해서 자기가 그냥 지원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하다면서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몇 달 동안 줄줄이 야근해 주말 근무도 매일같이 하는 형부를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몇 주 만에 형부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그 전에 잔뜩 상해 있던 얼굴이 오히려 훨씬 나아 보일 정도로 사람이 확 늙어 있는 거예요. 잠을 어찌나 못 잤는지 얼굴은 흑빛이고 다크서클이 거의 뺨까지 내려와 있고요. 자기 몸 못 챙기고 일하다가 큰 병에 걸려 하늘로 떠난 언니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건지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며 일하는 형부에게 화도 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형부가 앞으로는 쉬어가면서 일하겠다 약속했고 실제로 그 뒤로는 퇴근도 제 시간에 하고 끼니도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피로에 잔뜩 절어버린 몸이 돌아오기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전에도 몸 생각하지 않고 과로를 했으니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점점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져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까지 와서 결국 휴가를 쓰고 3일 정도 집에서 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이 있어서 퇴근을 한다고 해도 잠을 잘 못 자는 형부였기에 잘했다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잠만 자라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부가 그 문자에 답을 안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항상 알겠다는 대답이라도 보내는 형부였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많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도 형부에게선 답이 오지 않았고 전화를 아무리 걸어봐도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본 형부의 마지막 모습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 없어 보였기에 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그날 저는 회사에 있어 형부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을 다 끝내고 가기엔 너무 늦을 게 뻔하더군요. 건강을 챙기지 않다가 황망하게 언니를 떠나보냈던 지난날이 생각이 나면서 형부까지 잘못될까 싶어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형부가 친오빠였고 가족이나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에 퍼뜩 가연이 생각이 났어요. 가연이가 형부와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화를 냈지만 정말 형부가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다행히도 급하게 건 제 전화에 가연이도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형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몰라 예전에 형부에게 받아놨던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다행히 비밀번호가 바뀌진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기에 제가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형부가 침대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대요. 처음에는 자는 줄 알고 형부를 흔들어 깨웠는데도 움직임이 없어서 놀란 가연이는 바로 119에 연락을 했고 다행히 빠른 시간 내로 구급차가 도착해서 형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후에 듣고 보니 형부는 휴가를 받아 잠도 자고 좀 쉬고 싶었는데 오랜 야근과 불면증에 수면 패턴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고 아무리 해도 잠을 청할 수 없어 병원에서 처방해준 수면제를 먹었다고 해요. 약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하고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형부였기에 수면제를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을 먹은 건 아니지만 이미 축적된 과로로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에 수면제 성분이 위험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위세척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니 형부의 의식이 그제야 돌아왔다고 합니다. 약을 못 받아낼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과로로 인한 후유증도 의심되니 검사를 조금 더 해보고 입원을 며칠 더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수면 패턴을 되돌리기 위한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며칠 안 있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 오랜 시간 있진 않았지만 가연이가 보호자 신분으로 형부 옆에서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화가 나서 형부의 면전에서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고 돌아섰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깊어진 상태라 그게 잘 안 되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부가 쓰러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후회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형부가 편하게 지내게 도와야 했는데 괜히 화를 내고 형부에게 상처를 줘서 병을 더 악화시킨 것 같다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가연이를 보고 고집불통이던 형부의 마음도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연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순간을 넘기게 되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쓰러지고 나서야 왜 이렇게 몸을 망치며 살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더군요. 언니가 몸을 돌보지 않다가 큰 병을 얻은 걸 옆에서 지켜보며 그 누구보다 힘들어했던 형부였는데 자기가 언니와 똑같이 건강에 소홀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누구보다도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루 세끼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가장 큰 문제였던 우울증과 불면증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더군요. 약을 먹어도 눈 붙이기 힘들었던 형부가 약 없이도 잠을 잘 자고 무엇보다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부가 건강을 되찾게 된 데는 가연이의 공이 가장 컸어요. 가연이가 혼자 살아 아침 챙겨 먹기가 힘들까봐 과일이나 간단식 같은 걸 사서 형부에게 챙겨주고 여건이 되면 아침을 차려주기도 했다더군요. 잠을 잘 못 자는 형부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게 신경도 많이 쓰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외롭고 쓸쓸했을 형부의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고 응원도 해주니 형부가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역시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드디어 살도 좀 붓고 얼굴빛도 환해진 형부를 보며 이제야 2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다고 그제야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으셨네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던 2사람은 얼마 전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연이 부모님은 아무래도 속상하신 마음에 조금 반대를 하시긴 했지만 형부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와서 형부의 인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가연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 가족들만큼 예비부부를 축하해 주셔서 별탈 없이 순조롭게 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가연이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형부가 꺼내던 날 저희 아버지가 형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 사이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큰아들이라고. 앞으로도 부모 자식 관계로 함께 지내자고 말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형부 결혼하실 때 혼수도 새로 해서 보내고 형부와 언니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거기에 돈을 보태셔 새로 집도 하나 장만해 주셨어요. 형부는 부모님을 더 이상 장인 장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자연스럽게 형부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며 지내고 있네요. 그렇게 형부는 저희 집의 진정한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언니를 잃은 아픔과 가족을 모두 잃었던 형부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가며 한 가족으로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해 보일지 몰라도 저희 가족은 이제야 정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말하진 않아도 까맣게 타들어간 속이 형부의 새 출발로 그제야 편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에게 진심을 보여준 형부가 누려 마땅한 일들이었지요.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 형부와 가연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네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우리 형부, 아니 오빠도 요즘은 볼 때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얼굴빛도 좋아지고 살도 붙으니 인물도 환해져서 예전처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부부가 너무 예쁘다며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네요. 요즘은 저희 집에 가끔 들러 저녁을 먹을 때 가연이도 함께 와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저희 언니도 이 모습을 보면 이제야 마음 놓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언제나 형부와 저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많이 힘들었지만 형부의 결혼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도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형부 같은 남자 만나겠다는 제 다짐도 아직 여전해요. 이제 모든 가족의 관심과 걱정이 결혼 못한 저에게 맞춰져 있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새로 생긴 아들 효도 톡톡히 받고 계신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딸이 되어야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동안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자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힘든 일이 많으셔도 꿋꿋이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운이 생겨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날 올 거라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깨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